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파이썬 코드가 처음에 올렸던 게 비압축 주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보내면 제가 찾아봤더니 2014년도 이후에 비압축 주소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없어서 그 플로드에 안 해봤지만 비트코인 플로드에 딸려 있는 지갑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풀 소스, 완전히 소스와 그 장부를 다 갖고 있는 그걸 이용하려면 그걸 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지갑을 만드는 걸 이제 해보시고 재밌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걸 임포트하는,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임포트하는 걸 했는데 표현형이 다르니까 이제 그 오도크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키는 형식이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자기하고 비트코인의 인연을 끊겠다,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쓰냐 뭐 이렇게 오셔서 제가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2시간 동안 작업해가지고 검수하는 거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귀찮아질 것 같아서 그 영상을 내리고 커뮤니티에 이제 해보지 마시라고, 표현형이 틀리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그러진 마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 이후로 급기야 그 0.013 대략 한 40만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내서 그 uncompressed 어드레스에 보내서 리펀드를 못 받는 지경이 됐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통해가지고 와서 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이게 코드가 옛날 코드고, 그래서 우리 때는 이거를 썼는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지원을 안 한다.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그 다른 사람들도, 이게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돈을 왕창 보내놨으면 제가 그 일일이 그 플로드 운영해야죠, 그죠? 찾아드려야 되니까. 이게 플로드를 운영하려면 그 지갑, 그 거래가 있는 인덱스를 포함한 노드를 운영해야 되니까 아주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덕분에 영상 내렸는데 그 보내실지는 몰랐다 했더니 그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위로 띠동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코드를 다시 찾아서 그 요새 쓰고 있는 컴프레스드 어드레스를 만드는 걸 했더니 이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그때보다 더 소액으로 이제 실수를 해보셨으니까 보내시고, 그 뭐 이게 거래 승인이 안 나니까 저한테 거래 아이디를 보내라 그랬더니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제가 QR 코드를 보내시든가 아니면 그 입력된 타이핑을 보내라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코딩을 하셨지만 컴퓨터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걸 이해를 못 하시고 잘 못 다루시는 분이었어요. 사실은 독수리 타법이지 않을까 좀 의심스러운데 그걸 일일이 QR코드를 안 맞으면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넣으셨나? 그래서 넣은 창을 달라. 그래서 그 트랜잭션 아이디를 보면 제가 이게 상황이 다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카톡도 열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봤더니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비트코인이 한 100개나 200개쯤 되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갑이 여러 개가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코딩을, 이게 파이썬 언어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파이썬 창에서는 이게 한 줄씩 입력을 하지 않고 그 코드를 인터넷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에러가 많이 나요. 칸 띄기도 그렇고 쓸데없는 게 이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쳐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걸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단계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또 지갑 만들고 20개쯤 만들었는데 더 필요하신지 저한테 자동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40만원, 30만원 어쨌건 저 때문에 이제 잃어버리셨으니까 제가 이제 코가 낀 거죠. 그래서 제가 와일문이라고 코드를, 그 와일문이라거든요. 이렇게 I를 해서 이렇게 쭉 반복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여러 개의 비밀키하고 주소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덕분에 오랜만에 또 코드북을 가지고 한 3일 동안 끙끙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와일문은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 눈이 너무 아프고 제가 죄송하다가 포기한다고 했어요. 요새 코드들이 몸값이 비싼 게 이유가 다 있어요. 와일문이 논리적으로는 딱 나오는데 제 컴퓨터에서는 안 먹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컴퓨터가 이게 와일문이 무한루프로 빠져버릴 수 있고 실수하면, 그래서 컴퓨터 자꾸 다운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컴퓨터로다가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뭐 옛날에 코딩 할 때 굉장히 고생했고 사소한 가지고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요지는 이분이 코딩에 재미가 붙으셨어요. 그래서 늘 자신의 어떤 막히거나 어쨌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저한테 계속 카톡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이분 계속 보내시는데, 그 코딩에 관심 있으시면
코드북을 사셔가지고 그 한번 공부를 해보셔라. 파이썬 기초부터. 그랬더니 자기는 코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래요. 그냥 어드레스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게 안전한 어드레스라니까 그러면 된다 그래서 제가 혹시 비트코인 100개, 200개 가지고 계세요 했더니 그건 아니시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데 그랬더니만 분산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야. 한 주소당 0.01개씩 넣으시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0개 넣으시려나 봐요. 내가 그럴 필요 없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저는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터서 막 계속 보내시는데 이게 나이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 세계에서는. 근데 하여튼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까지 거의 독수리 타법이실 것 같은데 트랜잭션 아이디 좀 텍스트로 긁어서 보내주세요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저는 텍스트로 긁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렇게 답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핸드폰으로 그 주소를 찍어가지고 보는데 제가 그거를 해상도 낮은 그거 보면서 타이핑해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기가 막힌데 자 무엇이 이분에게 이런 열정을 갖도록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도 그런 댓글이 달리고 제 영상에도 뭐 수치가 객관적이진 않겠지만 본인들의 뇌피셜이겠지만 대부분은 투기적인 이유로 이거를 보유하려고 하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참 저는 비트코인을 하고 8년 동안 제가 처음 듣겠습니까 이 얘기를. 근데 투기적이다라는 게 수치를 어떻게 낼지는 잘 모르겠으나 원래 비율이 높습니다. 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쌀이라는 걸 그냥 먹지만 쌀을 투기 대상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쌀도 우리 이병철 삼성의 설립자인 이병철 그런 분들이 전부 일제 시대 때 쌀로 투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걸로 미천 마련해가지고 세운 게 삼성입니다. 유명한 일화죠. 네. 그러니까 쌀로 투기하는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쌀이 투기 자산입니까? 뭔가 본인들의 논리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투기로 다 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 비중을 따지면 자전거래 A라는 투기자가 B라는 투기자에 넘기고 B라는 투기자가 C라는 투기자에 넘기는 그게 한 번 최종 엔드 유저라고 하거든요. 최종 사용자한테 전달되는 그 한 번의 거래보다 훨씬 많겠죠. 그래서 그런 수치를 가지고 뭔가를 주장하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모르시는 게 아니라 금융을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인문학이 좀 많이 딸리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금융의 역사 뭐 이런 책 좀 보시고요. 제가 주로 컴공이나 뭐 이런 이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블록체인 학회에 가서 인문학 강조했습니다.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비극을 불렀다. 인문학을 무시하고 디파이로다가 금융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겨울을 불렀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APY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20% 이자율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막 짓거릴 때 충격받았습니다, 사실. 와. 루나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알고리즘 들여다보면.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CPI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디파이는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한 뼘의 땅을 얘기했는데, 한 뼘의 땅 위에서 이게 합법화되고, 또 레스트 레소트를 해줄 수 있는 한 뼘의 합법적인 오프라인 위에서 이렇게 역삼각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는 이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하울에 움직이는 성으로 들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정부의 고위 관료들한테는 하울에 움직이는 성 같은 그런 우화로 설명을 드렸고요. 학생들한테는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가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하울에 움직이는 성 같은 얘기 안 했습니다. 한 뼘의 땅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나이하고 무관해요. 이 친구들은 제가 하울에 움직이는 성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뼘의 땅이 필요하고 거기에 역삼각형으로 디파이가 알고리즘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중앙부처에 들어가서는 하울에 움직이는 성이다. 하울에 움직이는 성 보면은 메타 세계에서는 막 자유로운 움직이는 집이지만 현실에서는 주소를 갖고 있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약점이다. 여기서 잡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 없으니까 이제 되게 잘난 체 하다가 뻗어버린 거죠. 노무라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 가갖고 비볐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팔고 자빠졌던 거죠.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이 학생들이 저한테 공감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문과, 저 같은 문돌이들이 문돌이를 대졸자로 안 본다. 내가 이거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내가 찔린 거지.
도대체 문돌이들이 할 줄 아는 게 뭐냐? 쟤네들이 뭐 코드 한 줄 쓸 수 있냐? 뭐 도대체 쟤네들이 뭐 할 줄 아냐? 기계 돌릴 수 있냐?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죠. 참 정말 인문학이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홀대받는 것도 없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뭐 동양은 정신, 서양은 뭐 물질 뭐 개소리 좀 하지 말고 이 땅에 떨어진 이 위상이 땅에 떨어진 인문학부터 재건을 해야 됩니다. 인문학이 왜 이렇게 천대를 받냐면 인문학이 기본적으로 귀족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귀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귀족들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치세잖아요. 치세. 예, 그러니까 경제라는 그 말도 한자어를 풀면 그게 치세입니다. 치세. 그래서 아씨 저기 뭐야 그 세상을 다스리는 건 미시적 개인한테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예, 기술 따위가 뭐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세상을 호령하려면 인문학적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술 따위를 주장하면서 세상을 호령하려고 하지 말고요. 저 인문학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후학들에게 기술에 오리엔트 될 수밖에 없는 후학들에게 제가 따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코드 다루고 이런 게 대단한 기술인 것 같지만 사실 별로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해보면 마음에 장벽이 있어서 그렇지. 네. 물론 그 세계에서도 뭐 남들이 모르는 수학 공식을 만든다거나 사토시 나카모토 레벨의 코딩을 한다거나 이런 창발적인 레벨이 있지만 그 나머지는 사실 그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네들이 그냥 그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걸. 진짜입니다. 눈빛 흔들립니다. 너 대체 가능하잖아. 얘기하면. 네가 코딩이라는 게 전부 그 인터넷에 있는 소스 코드,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다 따다가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코더들한테 몸값 2억이 되는 코더들한테 한번 미친 척을 말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거든. 기터브 같은데 이제 진짜 자기가 창발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은 진짜 상위 0.5% 정도 되는 거예요. 코드들 중에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존중을 해주면 좋은데 이 땅에 귀족이 없다 보니까 인문학이 정말 개차반이 되는 거죠. 그걸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 항공사 마일리지를 가지고 포인트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2016년부터 사실 돌아다녔어요. 그 기업체들 임원들도 만나고 그 기업에 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참 그 인문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상력의 한계에 정말 부딪힙니다. 지금 루나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향성이 그 달러라든가 이렇게 위안 하나에 스테이블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제가 보기에는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건 항공사 마일리지에다가 스테이블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려면 항공사가 본인들의 마일리지를 NFT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버로부터 분리시켜야 돼요. 이것을 저는 이제 이번 주 오도클에서 자본의 미스터리를 해제해 드리면서 자본의 명시하고 연결해서 NFT를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아마도 다음에 이어질 이제 중국 관련한 국제 지정학은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지만 우리의 이 오더클이 처음에 시스템적 상상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시적 개인대 거시적 국가와의 그 게임 이론, 그 다음에 그 대항해 시대를 다뤘던 제국 이렇게 쭉 와서 이제 이번 주 강의가 원래 자본의 미스터리가 정점으로서 처음에 왜 제가 시스템적 상상력 했을 때 비트코인 얘기할 줄 알았는데 무슨 뭐 논술 강의를 했다 이런 욕을 먹었잖아요. 그분들의 오해가 이제 이번 주에 풀릴 겁니다. 왜 이런 강의를 해왔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제 강의예요. 그래서 자본의 미스터리로 보는 NFT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는 자본의 미스터리보다는 이 메타버스와 NFT를 훨씬 더 많이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강의하고요. 자본의 미스터리를 읽으면 블록체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게 될 것 같은데 NFT화 시켜버리면 항공사의 서버를 떠나는 거거든요. 거래가 가능하죠. 그럼 이제 이 초창기에 작년에 얘기했더니 좀 잘난 체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기다리지 못하고 잘난 체 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저보고 병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지적했던 게 항공사가 10년마다 이제 감가상각이 아니라 그게 포인트를 이제 널리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으로 잡아놨던 걸 이제 털죠. 그러니까 부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냐라는 게 있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부족한 거는 경쟁 시스템 안에 있는 기업을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애초에 마일리지 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손해입니다. 손해인 거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 누군가는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겠죠. 나중에는 안 하면 경쟁이 도태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디폴트 값이 되는 거죠. 이것이 경쟁 시스템입니다. 원래 미시 경제가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내가 할 때는 나한테는 초과 이익을 주지만 안 하면 나중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 시스템은 계속해서 공급자들의
초과 이윤을 삭감시킵니다. 삭감시키다가 한계 생산 비용까지 삭감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유리한 구조인 거죠.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에서도 걸려 넘어지는 지인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 진짜 한심하구나. 어차피 항공사 마일리지도 고객 충성도를 주기 위해서인 건데, 먼저 하면 그 고객 충성 더 올라가겠죠. 네. 그 기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업이 그거 뭐 사용하지 않은 거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 줬다 뺏는 데 관심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설사 크더라 하더라도 그 경쟁 시스템 아래에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 좀 다르지만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그런 그 실체가 없다라는 논쟁을 벗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달러에 패그되어 있거나 위안화에 패그되어 있음으로써 국가 화폐 시스템과 IMF를 필두로 하는 그런 브레튼 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걸 NFT화하면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축통화가 되진 않더라도 기축통화에 버금가는 그런 교환 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폐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건데요. 화폐적 성격을 갖게 되면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가 청구되는 거죠. 일부가 청구되고 일부는 늘 그 유통망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일리지 포인트를 나눠주고 뭐 관 보내주고 비즈니스 승격시키는 것보다 지금 시스템에서 대부분은 다 그 레벨까지 못 가서 버리게 되는 것망 이상으로 청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일부만 청구되고 진짜로 이 유통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게 그 메타버스 세계를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누가 안 하더라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NFT 기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NC소프트 얘기도 막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2014년도에 NC소프트 들어가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회장 비서실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 안 했지만 어쨌건 비트코인이라는 그 속성이 그 디지털의 물리적인 고유성을 입힌 거기 때문에, 혁명이기 때문에 그 게임 회사가 자기 그 유저들이 그 빌드업을 땀과 돈을 투입해서, 시간과 돈과 땀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그 빌드업 시킨 아바타라든가 그 아이템의 궁극적인 그 귀속이 그 게임 회사에게 있다면 로열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한테도 없어. 나한테도 없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 국가 아래에 있는 미시적인 개인들은 국가에 의지해서 등기가 진짜라는 걸 생각하지만, 국가 기관의 에이전시가 여러분들한테 등기를 보여주거나, 뭐 등기는 그렇지만 주민등록증이나 패스포드를 보여주면 여러분들 믿지 않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위조했을 것이다. 나는 못하지만 국정원 직원이라면 얼마든지 가짜 패스포드 정도는 뭐 껌이겠다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국가기관 그 권력의 본질은 자신이 바꿀 수 없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신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똑같은 딜레마예요. 게임 회사의 게임사는 거의 전지적인 신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팅한 룰을 나도 못 바꿔라는 걸 믿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걸 믿게 하는 게 블록체인이고 NFT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게 그 NC소프트 입장에서 불리할 것 같은데 NFT화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뢰를 더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용자 환경을 더, 생태계를 더 좋게 만드는 거죠. 똑같이 마일리지 포인트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 아이템이 그 다른 플랫폼으로 가서 활용되는 것은 소유권 이외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이거 사용도 못하는데 왜 다른 플랫폼이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일리지 포인트, 유력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포인트라면 실제로 그 포인트라는 거 외에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 옮겨 다니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본질이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라이팅 네트워크, 그 담보, 그 마이크로 페이먼트 말고 우리나라 대기업, 이게 개인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할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우리가 오케이 캐시백의 나라고, 싸이월드 도토리의 나라고, 그 다음에 리니지의 아이템의 나라인데, 비트코인은 이 기업형 마일리지 포인트,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물로 주고받는 디지털 자산, 자기적이지만 그 플랫폼 안에서만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노력해서 빌드업한, 시간을 들여서 빌드업한 그런 아이템의 가치가 플랫폼 밖에서 거래되는 이 모든 사회 실험을, 비트코인을 증명하게 한 모든 사회 실험을 일찌감치 끝낸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가 지금 다른데요. 한국인들처럼 디지털 자산에 익숙한
사람들의 밀도가 높은 그런 국민도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 아직도 CD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면 바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2017년부터 어떤 분한테 했어요. 이분은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이고 실체가 있는 비즈니스를 하시고 소위 말하면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포인트와 관련한 분야에서는 한국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제가 푸시를 많이 했거든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선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특히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하다가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도 빠른 거죠. 제가 한 10번 정도 직접 뵙고 설명 드렸었는데 진척이 안 된가 저도 흥미를 잃었어요. 똑같은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이걸 내가 발행해도 내가 환전을 해줘야 되니까 내가 결국은 뭐 이익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그건 비트코인이고 다른 것들은 다 보장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본인이 최근에 깨달았다고 저한테 찾아봤어요. 자기가 좀 엉뚱한 질문에 엉뚱하게 빠져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전통적인 자산의 교환의 그 방식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화폐를 모르는 거고 화폐를 모르는 건 인문학을 모르는 것이고 인문학을 모르는 이유는 인문학이 귀족의 학문이기 때문에 철학 미시적 인간 자기가 미시적인 주체인데 미시적인 사고를 할 수도 없으면서 신문 보면서 막 뭐 정치 얘기하는데 실제로 또 귀족도 아닌 거예요. 진짜 치세에 대한 어떤 그런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화폐는 진짜 치세 완전히 황제적인 관점에서 화폐를 보든가 아니면 내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화폐를 보든가 굉장히 극단적인 거거든요. 두 가지 중에 디멘션을 하나 정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생들하고도 끝나고 질문하는데 이게 혼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 이거부터 가지를 쳐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철저하게 나만 생각해서 국가가 인플레이션 물 타고 난치고 내가 보호하겠다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평가해서 판단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치사적 관점에서 완전히 이 전 세계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시스템에서 좋은 화폐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 중간에 막 뒤섞여 있으니까 막 그냥 미우니까 논리를 갖다 붙이고 결론 정해놓고 여기저기서 갖다 붙이는 거죠. 그거 똑같이 달러에 다 통하는 거거든요. 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비트코인만 통과 못하는 게 아니라 달러나 금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거예요.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귀족이 없어서 인문학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일리지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은 오도클에서 이런 것이 자본의 미스테리로 우리에게 블록체인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책에도 썼지만 감나가는 모든 것들을 화폐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블록체인이. 그래서 어떤 무식한 분이 또 어디서 세뇌를 당하셨는지 블록체인하고 가상자산하고는 구별해야지 되는데 구별을 안 한다. 씨. 정신 좀 차려라. 씨. 네가 한번 구별해봐.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들어가지고 그거는 정부가 니네 보고 비트코인을 멀리하려고 뻥친 거야. 지난 정부가. 씨, 이건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알아. 블록체인하고 가상자산하고 어떻게 구별되니? 자본의 미스테리를 읽어. 블록체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등기소야, 등기소. 애초 출발부터가 자산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게 블록체인이었어. 근데 무슨 자산하고 구별을 해, 무슨 뭐 민주주의 투표 이런 것만 블록체인이야? 내가 보기에 가장 뻥이 그건 것 같은데? 아유, 인간의 본성을 모르고 시스템으로다가 본성이 바뀔 거라고 착각하는 낭만주의자들, 이상주의자들 말 듣지 마시고요. 인간의 본성을 그냥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저 같은 현실주의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린 결론을 경청하시고 저 새끼가 낭만주의자나 이상주의자도 아닌데 왜 저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심사숙고하시고 족보가 다 있으니까 그 족보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내 피셜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각주도 알고 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 말씀드리잖아요. 좀 책 좀 읽고 인문학 공부 좀 해라. 무슨 블록체인하고 가상자산을 구별을 못하냐 내가. 네가 임마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네, 아무튼 이제 저 좀 그만 괴롭히시고요. 주소 그만큼은 충분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킨 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응대를 하겠습니까? 네, 봐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